자, 이번 시간은 이제 26년도 국가공무원 9급에서 조경직 문제풀이 중에 조경학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이제 국가직의 조경 이제 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경 설계 기준 앞에 우리가 조경 계획 및 설계에서도 봤듯이 여기서도 기준, 조경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문제가 출제가 조금 이례적으로 많이 됐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우리가 조경 설계 기준 말고도 시방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설계 기준에서 5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24년 개정판 기준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제 지방직 보실 때 설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표준 시방서도 같이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출제됐던 것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학에서 생태학 문제가 내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핵심 종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물질 순환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개체군의 이론 부분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태학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거기에 보면은 자, 이런 개체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자, 어떤 개체를 가지고 뭐 표식했다가 얘를 다시 풀어놨다가 재포획했을 때 얘 전체 개체가 얼마가 되냐라는 계산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게 문제 17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경사,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 출제가 됐고, 식물과 수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세문항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자, 일단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되는 콘크리트의 특성은 하고 나와 있는데, 콘크리트 이제 재료에 관련된 문제이죠. 그래서 교재 페이지 49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콘크리트가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앞뒤 내용, 그러니까 지금 1번과 8번 문제가 사실 콘크리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1번과 8번 문제. 그래서 골재 함수량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와 관련된 개념. 그러니까 496페이지서부터 사실상 한 번씩은 더 훑어주셔야 되겠죠. 496페이지서부터 자, 보셔야 되겠고, 자, 1번 문항은 499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이라는 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가 자,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반죽의 질기에서 컨시스턴시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게 반죽의 되고 진 정도를 말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워커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에 위에 나와 있는 컨시스턴시에 따라서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등 작업의 난이도와 재료를 분리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시공 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성이라고 하는 게 워커빌리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워커빌리티라고 부르거나 또는 시공 연도라고 부르거나, 시험 문제 낸 거 보니 지금 작업성이라는 단어도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워커빌리티라고 나왔을 때 얘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성형성이라고 그래서 플라스틱시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굳어진 것들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형성이 쉽다라는 거죠.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더라도 얘가 형태가 완전히 변형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난이도라는 피니셔빌리티. 그러니까 2번도 보시면 마감성이라고 하는 게 피니셔빌리티가 마무리 난이도다라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책에 나온 개념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난이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시공 용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슬럼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슬럼프 테스트는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워커빌리티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슬럼프 테스트, 플로우 테스트, 리몰딩, 낙하 시험, 컨시스턴시가 있는데, 자, 이런 원통형의 철통에다가 높이가 3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10cm, 밑에는 20cm 정도가 되는 곳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서 깍깍깍깍 다집니다.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면, 얘를 끌어올리면 콘크리트가 내려앉는데, 얘가 이렇게 약간 무너져 내리겠죠. 무너져 내리면, 자, 요 무너진 높이가 슬럼프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 값이 크면 얘가 너무 묽은 거고, 작으면 이제 너무 될 수도 있겠고, 적정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로 해서 보통 2회에서 평균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가 좋지 않았을 때 현상 중에서 자,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재료가 보시면 골재 및 시멘트의 입자가 내려앉거나 자, 또는 물입자와 분리해서 물이 상승하는 현상. 자, 이거를 물이 상승하는 거를 블리딩이라고 하고요. 이때 상승하는 물을 블리딩 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좋지 않았을 때 현상이 자, 분리나 침하. 자, 밑으로 내려앉는 거 침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떠오르는 거는 가벼운 물이 떠오르겠죠. 자, 이거를 블리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블리딩.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분리, 침하, 그 다음에 위로 떠오르는 물, 블리딩. 그 다음에 얘가 좀 많이 떠오르면 회색의 침전층이 되거든요. 집적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레이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린물에 엷은 회색이 침전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훑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화 재료에서 혼화재나 혼화재 같은 것들도 같이 보시고 500페이지, 5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정자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덕궁의 후원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보급 정원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매우 잘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후원의 각종 정자의 모양이 다 다르고 여기에 이제 지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에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교재 페이지에 자, 369페이지에 보시면은 26년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에 창덕궁 후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같이 보시면 이번에도 창덕궁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이제 조경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페이지에 자, 창덕궁 후원에 보면 부용정역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부용지, 부용정이 있고 자, 그다음 그 주변에 있는 사정기 비각이나 서양각, 주합루, 규장각 등에 대한 것들 자, 애련정에는 애련정과 애련지. 자, 여기의 특징은 방지 무도다라는 거죠. 애련이라는 게, 자, 우리가 그 북송 때 주돈이 애련설에 해당이 되죠. 애련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경당의 주변에 4개의 화계, 자, 그 다음에 수경 공간과 접하지 않은 정자 중에 하나가 농수정이죠. 농수정. 계단식 화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양제라는 서재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람정. 관람정에 보면은 얘는 상지와 하지로 구분이 되는데, 상지에는 존덕지와 존덕정. 여기에 정자의 모양이 육각의 겹지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반도지라고도 부르고요. 부정형의 곡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관람지에는 특징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됐던 것 중에 부채꼴 모양의 정자인 관람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순조 때 편찬한 궁궐지에는 선자정,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의 정자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승제정과 펴무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류청역입니다. 이번에 시험에 낸 것 중에는 옥류청역에 위치한 정자가 시험에 출제가 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은 옥류청역에는 여러 정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자, 보면 후정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이 옥류청역입니다. 옥류천이고요.
자, 옹기촌 주변 공간에는요, 자, 입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정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농산정, 그 다음에 태극정, 취안정, 소요정, 청의정까지 이렇게 이런 정자들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소요정, 태극정, 청의정, 자, 그래서 궁궐 안에 유일한 볏짚 지붕인 모정에 해당이 되는 게 청의정이죠. 자, 얘네가 다 옥류천역에 위치한 정자이고요. 향원정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후원에 있는 거죠. 향원정, 그래서 경복궁의 후원에 이렇게 위치한 정자다라고 보시면 여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원에 대한 부분들, 궁궐 정원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그 주변 공간 내용들까지 이렇게 같이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생태 통로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깊게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생태 통로의 형태 중에는요, 육교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터널형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그 파이프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조경 설계 기준에 보면은 생태 통로에 대한 그 기준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곳에 위치한다라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이거는 프린트를 놓고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 선형의 생태 통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육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형에 대한 것들 먼저 이렇게 보실 건데, 자, 육교형은요, 가장 일단 공사비가 비쌉니다. 왜냐면 일단 얘는 다리를 놓는 거기 때문에, 교과를 놓는 거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도로에 의한 녹지 지형의 연속성이 단절된 구간에 설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도로 조성을 할 때, 자, 도로가 이렇게 날 때, 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깎아서 얘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육교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육교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것처럼 양쪽이 이렇게 주로 절토 지역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절토된 지역.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절개된 절개지가 깊을 경우에는 산 등성이나 또는 고산지대가 단절되어서 동물의 이동하기가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도로 양쪽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서, 자, 하부의 통로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위에 쪽이 도로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통 터널을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차도 지나가고 그 옆으로도 생물도 이동하는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도로의 양쪽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서 하부 통로의 설치가 생태 통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점에 설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도로 양쪽에 고도차가 심하거나 경사도가 급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도로 양쪽에 고도차가 심하거나 경사도가 급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4번이 좀 빠졌는데, 자, 그건 책 프린트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은, 자,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서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생태 통로에서 육교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프린트에도 보시면은, 자, 5번에 보면은요, 공사비가 비싸다라고 되어 있고요. 넓은 면적의 보호구역이 단절되거나, 중요한 거는 얘는 넓은 면적의 보호구역이 단절되거나,
보호구역에 단절이 되거나 또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적용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거는 지금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는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철도와 하천과 같은 선형으로 연결된 단절지에서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선형의 생태 통로가 들어갑니다. 생태 통로의 종류 중에서 자 이렇게 길이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는 선형의 생태 통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철도나 하천은 우리가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나 뭐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모양에 따라서 선형의 생태 통로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적용 설계 기준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선형의 생태 통로는요. 도로나 철도, 하천과 같이 선형으로 이어진 단절지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주로 하천, 수로변에 자연식생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식생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불빛이나 소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막기 위해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서식지를 연결할 경우에 간단히 연결할 경우에 이동성을 증진시킬 경우에는 그 지점이나 이런 곳에 인공적인 시설물 같은 것들을 같은 것들이 설치해서 조금 이제 생태계 파괴가 우려가 되는 곳에 또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은 터널형이 있는데요. 그러면 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형이 있습니다. 박스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형태. 자, 그다음에 파이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금 작은 형태로 연결된 형태. 자, 그다음에 이제 수로의 형태로 만드는 것들. 수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파이프형이나 뭐 수로형 같은 것도 비슷한데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보시면은 박스형은 노선 중에 자, 아까 절토 구간에는 육교형이었죠. 절토된 지역에 적합하다라고 봤으면 얘는 이제 도로의 노선 중에서 성토 구간 자, 그리고 골짜기, 개울을 지나는 습지 구간이나 양쪽에 지형 경사가 매우 완만한 곳. 자, 그때는 박스형이 들어간다. 아까 급경사거나 뭐 이럴 때는 육교형이다라고 봤다면 여기에는 완만한 구간에 설치를 하고요. 자, 도로가 수로나 작은 교차로에 교체 이차를 하거나 횡단거리가 짧고 서식거리가 인접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생동물이 이용하거나 또는 로드킬 사고라고 하죠. 야생동물의 이런 충돌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는 게 박스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도로 노선 중에서 여기도 성토 구간이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토 구간들이 많고 자, 똑같이 골짜기, 개울, 습지는 박스형과 같죠. 자, 경사지가 매우 완만한 곳에 설치를 하고 주로 농수로입니다. 파이프형 농수로, 밑줄, 개울을 통과한다. 그래서 양쪽 수위차가 적은 경우에 적용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것들 설치를 하는데 자 파이프형은요 소형동물에게 쓰입니다. 소형동물. 그래서 하천이나 야산과 같이 그래서 소형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긴밀하게 연결되는 곳에 설치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파이프형과 수로형은 유사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수로형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로형도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분할 거는 선형, 그 다음에 육교형, 그 다음에 터널형 중에 이제 박스형하고 크게 파이프형 이제 그 다음에 수로형 이런 형태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답은 자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4번에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상 지주목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에 계획하고 설계에서 문제 하나 출제가 됐고요.
있고요. 기본법 내용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 기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관리 기준상 지주목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상 조경 이제 우리가 관리 부분에 지주목 설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따로 뭐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내용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5페이지에다가 이 내용을 지주목 설치 기준을 이거는 도시숲과 생활숲 가로수 조성의 기준상에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설치 기준을 그러니까 정리한 것들을 다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각, 이각, 삼각, 산발이, 메모령, 연계형, 담김주령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에서 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요. 단각 지주는 묘목에 적용하고 이각 지주는 소형 가로수. 자, 가로수의 높이가 2.0m 이하인 경우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삼각지주는 높이가 2.5에서 4.5m다라고 나와 있고요. 도로변이나 광장 주변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삼각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 경사각. 자, 삼각이라는 거는 위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이고요. 자, 수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또 각재를 대서 얘를 묶어 놓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각이 여기에서 70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도. 자, 그 다음에 산발이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나 대형에 들어가는데요. 자, 삼각지주는 삼각이나 사각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산발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 중에서 가로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120도, 120도, 120도의 각도로 놓여진 형태인데 설치 면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발이는요 소형이나 대형 5m 이상에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하에 들어가는데 자, 경관상 중요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의 형태로 주간에 걸치거나 새끼랑 끈으로 묶어서 설치하는 형태이고요. 자, 삼각지주와 사각지주. 자, 얘는 위에서 보는 모양이 삼각형, 얘는 사각형이죠. 사각형 같은 경우도 수목이 가운데 있으면 사각형 형태의 지주가 되고 여기에 각재를 하나 더 대서 얘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형태이거든요. 이제도 각도는 70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므로 얘를 벌려서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모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할 때 경관상 중요한 지점이니까 얘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지주목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땅 속에다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묶어서 땅 속에다가 고정시키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식재 구덩이 하단부에 뿌리분의 양쪽에 통나무 박피를 박아놓고 단단히 묶어서 지주대로 절선이나 로프로 고정시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계형하고 당김주령이 있는데 당김주령은 이제 철선이 들어갑니다. 철선. 그래서 주간에 완충제를 감아서 수필을 보호하고 자, 얘는 이제 각 통나무로 고정시키지만 자, 이런 당김주령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목에 들어가는 형태이고 여기서는 텐트 고정하듯이 철선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고 가운데 여기가 철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수피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충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철선으로 당겨서 지표에 박은 말뚝으로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지주라는 게 나와 있고요. 삼각지주는 도로변이나 광장 주변에 즉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를 하고요. 자, 이각지주는 소형의 가로수나 자, 또는 2m 이하의 수목에 설치를 하고 지주목이 통행이 지장이 많이 초래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메모령
경관상 중요한 것도 메모령이 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령에 보면 경관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거나 또는 지주목의 통행이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에 보시면 단김주령은 주로 대형목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단김주령은 대형 거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거목에 적용을 시키고요. 자,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경관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직에서는 생태계 관리라고 해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요번에는 이제 조경학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이 조경 계획하고 설계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 생태계 쪽의 문제가 조경학으로 이렇게 국가직에서는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물질 순환 중에서 질소, 황, 탄소, 인 같은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염 이온의 형태로 식물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흡수가 되는 형태가 자, 우리가 질소, 뭐 인산,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식물에 필요한 원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다량 원소 중에 하나인데 식물에 이렇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염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황의 경우에는 최초로는 황화수소 형태로 대기에 유입되고 얘가 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아황산가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황산가스가 식물에게 들어가게 되면 기공으로 들어가면 기공을 파괴하거나 또는 땅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모든 유기화합물의 구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탄소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에게 광합성 작용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고정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부피의 21%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질소입니다. 그래서 대기에는 질소가 78%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원소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 나머지 뭐 얘가 78%, 21%니까 거의 99%가 이제 거의가 질소이고 그 다음에 산소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원소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르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 인이라는 거는요 공기 중에서 흡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는 대기 중의 기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이라는 거는 대기 중의 기체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 식물의 기공으로 흡수가 돼서 영양소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얘기죠. 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도시 농업 및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시 농업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17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농업의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자, 도시농업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죠. 그래서 178페이지에 보면 자, 주택 활용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 생활형. 자, 주택 활용형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근린 생활형. 생활형. 자, 그 다음에 도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형, 도시농업.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농장과 공원형. 그 다음에 학교 교육형입니다. 학교 교육형. 자, 그래서 도시농업의 유형에는요, 5가지입니다.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도시명, 뭐 근린생활형, 학교교육형, 농장형, 공원형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생태형이라는 도시농업의 형태는 법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앞에 보시면은 177페이지에 도시농업의 용어 정리 중에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거에 행위들이 들어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은 농작물을 재배, 경작하는 행위 플러스 수목을 화초나 이런 것들 재배하는 거, 곤충 같은 것들 사육하는 거, 양봉 같은 것들 포함을 하고요. 취미나 여가, 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자, 이런 도시 농업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거. 자, 이거는 관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경 관리에서 출제가 된 건데, 조경 관리에 보시면은 이제 부정화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목을 위로 못 자라게 하면요, 위로 성장을 억제하면 얘가 옆으로 나오거나, 자, 꽃눈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발달이 못 되고 측화가 발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수목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요, 사람도 이렇게 손에 뭐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여기에 이제 치유물질 같은 것들이 나와서 딱지 같은 거 앉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수목도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양분과 수분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자리에 꽃눈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 585페이지에 보시면 26년도 교재 기준에서 자, 585페이지에 보면은 부정화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저가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저가는 눈이 움직이기 전에 불필요한 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정이 불가능한 벚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데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적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지를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화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는요, 대부분 위로 생장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가지의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초의 끝부분을 따버리는데 주로 소나무 순꺾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라는 가지의 신장을 억제한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적심의 목적입니다.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신초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소나무의 이제 순자르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자르기나 순지르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하나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의 생장을 정지시켜서 도장을 억제하거나 착화를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겹은 지나치게 우거진 잎이나 이제 묵은 잎을 따주는 거. 그 다음에 가지 비틀기. 그 다음에 아상 중요한데요. 아상은 원하는 자리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거나, 자, 아까 아상은 상처를 내서 그 부분에 가지가 나오게 하거나, 자, 그 다음에 꽃눈이 형성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 새로운 가지나 또는 꽃눈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이른 봄에 하는 작업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적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고, 그 밖에 당근 같은 것들 나와 있죠. 당근은 뿌리 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잔뿌리의 발달을 이렇게 유도시키는 것들도 일종의 부정화를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근이 못 자라고 이제 잔뿌리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정화를 자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골재의 함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할 때 공기 중에 이제 골재의 입자의 표면과 골재의 내부에 이제 이렇게 건조된 상태를 말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1번하고 같은 콘크리트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콘크리트에서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자, 시멘트 모래에 자갈이 들어가죠.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멘트에다가 자, 물하고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가죠. 자, 골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 굵은 골재가 있는데 굵은 골재는 자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잔골재가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이제 호나 재가 들어가죠. 호나 재나 자, 호나 재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498페이지에 보시면은 골재의 함수 상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네 가지 상태가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절대 건조 상태. 그래서 골재 즉 이제 모래나 자갈을 용광로 같은 데서 완전하게 바싹 말리면은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게 되죠. 자, 이거를 절대 건조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자, 그다음에 기건 상태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 뒀을 때 자, 공기 중에 뒀을 때 얘는 절건이라는 거는 절대 건조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골재 안에 수분이 0%일 때를 말합니다. 얘는 하나도 없을 때, 0%일 때, 얘는 공기 중의 습도와 비슷할 때, 약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는 겉에는 말라 있고 그다음에 안에는 물이 가득 찬 상태. 자, 요때의 상태를 우리가 콘크리트에 비빌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안과 밖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찬 상태다라고 했었죠. 그 네 가지 상태에 따라서 그럼 흡수율, 유효흡수율, 함수율, 표면 수율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 중의 습도와 평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이제 기건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건 상태랑 같은 말이 공기 중의 건조 상태입니다. 얘랑 같은 게 공기 중의 건조 상태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표건 상태는 여기에 줄인 거예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분 상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이름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수목의 병해의 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병증이라는 거는 수목의 이상 증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병증도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런 흰가루병 이런 거 사실상 표징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병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자루병, 흰가루병, 불안병,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상 보시면은 빗자루병이라는 거는 자, 가지의 일부가 자, 황록색의 장가지가 이렇게 모여서 빗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월동이 지나면 수목이 고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하거나 자, 또는 이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균에 의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병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은 사실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병증이 아니라 표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표징인데 아무튼 잎의 앞뒷면에 꽃봉오리 같은데 백색 반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얘가 뭐 흰색의 가루가 생기는 거죠. 백분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뭐 위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불안병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불안병이라는 거는 자, 썩을 뿌 문드러질 난입니다. 썩고 문드러진다. 불안은 썩고 자, 란이라는 거는 문드러짐. 썩으니까 물러지겠죠. 문드러지는 병을 말하는데요. 자, 수피가 젓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부풀어 오르고 벗겨지기도 하고 초기에는 이 문드러지면서 썩는 냄새 중에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이 되죠.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 몸에 선
선충이 침입을 해서요. 자, 얘가 선충이 그러니까 소나무에 들어가서 얘를 수액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점 말라 죽습니다. 잎이 잎으로 처지고 말라 죽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7일 이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주나 수개월이 걸린다. 몇 주 정도 또는 수개월로 이렇게 지나게 되면 붉게 변하면서 죽게 됩니다. 붉게 변하면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게 소나무 죄선충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도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경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 생태모시나 인공 습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습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조류에 대한 것들, 서식처 조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생태계 관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생식물 하면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계 기준에 정한 그 수생식물들은요, 여기에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침수식물의 대가래, 그 다음에 말, 물질경이, 나사말, 그 다음에 넓은 잎말 같은 것들이 조경 설계 기준에서 제시가 된 거고요. 자, 부유식물이라는 거는 잎과 이제 뿌리가 물에 다 떠 있는 상태로 개구리밭만 나와 있고요. 부엽식물은요, 잎은 물에 떠 있고 뿌리는 땅에 박아둔 형태이죠. 땅에 뿌리를 둔 형태. 그래서 붕어마름이나 가래, 그 다음에 외계연꽃, 자라풀, 그 다음에 택사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고요. 달뿌리 풀이나 보풀, 부들, 줄, 연, 그 다음에 연꽃이죠. 연꽃하고 갈 때는 정수식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설계 기준상 도입되는 수생식물은 이게 이렇게 생태형과 생태형이 4가지로 구분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더하고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대가래나 물질경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얘는 침수식물에 들어갑니다. 자, 침수식물에 들어가고요. 개구리밥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밥은 부유식물에 들어가죠. 물에 똥똥 떠 있는 형태. 그다음에 보풀은 자 얘는 정수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수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부엽식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가 여기에서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여기에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보시면은 양서류 서식처 조성하는 거나 조류 서식처나 그 다음에 곤충류 서식처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양서류 서식처는 일단 수면이 50%가 이렇게 수생식물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즉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생식물도 자꾸 자라서 영역을 이렇게 넓히겠죠.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넓혀지지 못하도록 전체 면적이 있으면 일정 부분에서만 자라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방된 부분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류 서식처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깊이가 2m 이내에서 다양한 깊이를 생태계의 공간을 구성한다라는 거.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 습지를 곤충, 조류, 양서류 다 우리가 습지를 조성한다라는 거는요. 여기에서는 비오톱을 조성하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는 거는 식물이 또는 이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서식처로 여기에 3가지 조건이 맞춰줘야 되겠죠. 그 3가지 조건이 물, 먹이, 은신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와 은신처인데 자, 이 은신처와 먹이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수생식물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이 여기서 말하는 습지를 말합니다. 습지.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양서류는 양서류, 조류는 조류의 특징에 맞춰서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심의 변화를 주고 물에서 육지에 이루는 이런 생물권, 소생물권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비오톱이거든요. 소생물권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한다. 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다 풀 수 있거든요. 설계 기준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확 거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책에 나와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조경 설계 기준의 관리에서 보면 식생관리가 있는데요. 설계 기준 식생관리 거기에 보면은 식물 관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관수에 보면 식물이 초하류나 그다음에 수목류, 그다음에 수목류에서도 관목, 뭐 교목, 그다음에 잔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린트에 한번 그냥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책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요. 잔디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한데 일단은 책을 보면, 그러니까 프린트를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목류의 관수라고 해서 수목류는 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 자, 토양 온도가 10도씨 이상인 날이 자, 에서 10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관수를 한다라는 거. 자, 빈도는 자, 연이에요. 수목은 연 5예요. 이제 초하류는요. 근데 얘는 주단위예요. 주단위. 초하류는 물이 주단위로 주는 거고요. 식물은 자기가 좀 이렇게 성목이 되면은 알아서 양분이나 수분은 끌어올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관수는 기온이 5도씨 이상, 토양 온도가 10도씨 이상인 경우에 5, 10, 10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5예요. 빈도는 5회 이상, 연 5회 이상, 시기는 3월에서 10월경에 생육기간에 하고요. 관목은 10cm고요. 교목은 30cm가 젖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수목류의 관수 기준은 온도가 이제 5도씨 이상, 토양의 온도를 측정을 했을 때 10도가 넘었을 때 얘가 10일 이상 지속이 될 때 관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으로 계획을 하고요. 연 5회를 기준으로 계획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목 같은 경우에 관수량은 이제 토양의 깊이가 10cm 이상 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목의 경우에는 30cm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목의 경우에는 30cm. 자,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초하류는 자, 얘는 주단이에요. 식물의 크기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목의 반이에요. 젖는 부분도. 그래서 관수량은 5cm 정도가 젖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하류는 관수의 빈도가 생육기에 얘가 자라는 기간이거든요. 자라는 기간에 주 2회에서 6회입니다. 생육기에 주 2회에서 6회 정도로 실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1번이고요. 자, 젖는 깊이는 얘는 5cm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젖는 깊이는 5cm. 그래서 1년 중에 추파 1년 초는요. 추파라는 건 가을에 씨 뿌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춘파가 아니라 추파예요. 봄에 뿌리는 거 말고. 그래서 관수 관리에 배려해서 설계해야 되고, 자, 잔디의 경우에는 생육기에 다 생육기죠. 보통 2에서 3일에 1회. 감을 때는 매일매일이에요. 얘는 매일매일. 그래서 자, 얘는 잔디는 자, 보통은 2, 3일에 한 번. 자, 2, 3일에 한 번. 보통 때는 2, 3일에 한 번. 자, 비가 안 올 때는 매일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지형과 난지형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요. 자, 관수의 젖는 깊이는 초봉과 같습니다. 초하루처럼 5cm 정도가 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젖을 정도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용이나 한지형 잔디는 자주 관수하고 해야 되므로 관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스포츠용,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잔디로 깔았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이런 한지형 잔디가 쓰이는 곳은 관수 시설을 잘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하는
자, 석재는 무엇인가? 자, 조경 재료 중에서 앞에 콘크리트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석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질이나 또는 사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점토나 또는 모래 같은 것들이 퇴적돼서 높은 온도의 변성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성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쨌든 변성암이겠죠. 변성암이고 석영이나 장석, 운모에 대해 광물이 많고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얘가 압축돼서 눌렸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재결절되고 그래서 편마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무늬 염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편마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리, 줄무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리가 구성이 돼서 자 이렇게 압축된 애를 가지고 자연석 쌓기를 하거나 또는 디딤돌 같은 데 사용이 되는 돌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딤돌 포장재로 쓰는 거를 편마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사문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변성암입니다. 그런데 얘는 현무암이 눌려서 된 거예요. 현무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현무암이라는 건 화강암은 화성암에 속하거든요. 화성암에 속하고요. 자, 얘네 중에 자, 얘서 이게 이제 화산 분출에 의해서 폭파돼서 땅에서 급히 식은 거를 현무암이라고 하죠. 제주도에 현무암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문암이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변성암의 종류에는 해당이 되죠. 변성암의 종류에는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나와 있는 현무암,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화강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현무암은 화산암의 종류에 해당이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화산암에 해당이 되고요. 땅의 표면에서 식은 돌이고요. 화강암 같은 경우에 땅속 깊이에서 식은 돌로 얘는 심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석재의 종류들 같은 것들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재의 종류는 화성암과 그 다음에 이런 퇴적암과 그 다음에 변성암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석재 부분들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에 나와 있는 12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12법은 토양내 12법, 그 다음에 연면 12, 수간주사법, 천공 12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토양내 12법은 이제 토양을 갈아엎거나 구덩이를 파서 그래서 이거는 토양 내 이동 속도가 토양의 양분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양분의 이동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얘가 잘 녹지 않는 이동 속도가 느린 그런 양분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연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비료에 물을 타죠. 물을 희석을 해서요. 묽은 농도로 합니다. 진한 농도로 하면 안 되고 직접 잎에 뿌려줍니다. 잎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얘는 언제 중요하냐면 얘는 다량원소가 아니라 미량원소입니다. 미량원소 부족 시 효과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간주사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아래쪽에다가 15에서 20cm 정도의 드릴로 구멍 파고 수간주사 주입구 꽂고 그다음에 다시 15에서 20cm, 5에서 10cm 정도 높이에다가 얘가 드릴로 구멍을 내서 이제 여기에 약액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간주사는 드릴로 구멍을 내서 비료의 성분을 주입하는 형태로 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58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간주사에 대한 것들, 이런 12방법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표토 12법. 자, 12방법에는 토양내 12법. 자, 그 다음에 연면 12법. 그 다음에 수간주사.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쭉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국가직에서도 이런 12법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페이지 581페이지에서 천공12법 같은 경우에는 자, 토양에 구멍을 뚫습니다. 천공이라는 게 구멍을 낸다라는 거죠. 구멍을 내서 여기에다가 비료를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죠. 일종의 뭐 토양 내 12법하고 맞죠. 근데 얘는 그냥 토양을 그냥 동그란 형태 구멍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것들을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넣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면 비료를 토양의 표면에 살포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온 거는요. 자, 이런 것들은 표토12법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얘는 표토12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료의 유실은 적다라는 것들은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천공12법은 이 부분의 내용이 지금 잘못된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투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다음 내용은 조경설계 기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조경석과 인조함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계단돌 쌓기, 층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높이와 너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H는 보통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15cm, 너비의 B는 30cm 정도로 만들고, 그래서 EH 플러스 B가 계단 같은 경우에 60에서 65cm, 요거는 기준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30에서 35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계단. 자연석을 만들 때도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요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계단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30에서 35도 정도로 하고요. 계단의 폭이 1인 경우에는 이제 1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혼자 갈 경우에 그래서 90에서 110, 2인용인 경우에는 1.5m. 자, 우리가 산책 노폭 1.5m 정도 설계하는 것처럼 2명이 다닐 경우에는 1.5, 한 명이 다닐 경우에는 대략 100cm, 1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이제 110c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단의 높이는 휴먼 스케일에 맞추면 얼마? 15에 맞춰야 되고요. 너비는 자, 이거 너무 작죠. 사람의 발바닥을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30에서 35cm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계단도 2m를 초과할 때 2m 이제 초과할 경우에는 너비에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잠깐 보시면 자, 조경설계 기준상 이거 원래 여기가 어떤 파트냐면 조경석과 인조함의 계단 쌓기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 자연석 층계가 있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보행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과 수평 거기다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노상토의 기울기가 심해서 안식각, 그러니까 흙이 안정된 각도를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안식각 이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밑에다가 뭐를 깔아야 돼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의 기울기가 심하거나 또는 안식각, 휴식각이라고 하죠. 얘가 안정이 안 됐을 경우에 자, 얘가 치마나 뭔가 무너질 수 있으니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보강 설계하고 계단의 최고 기울기는 30에서 35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 단의 높이는 15cm, 너비는 30에서 35cm. 자,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하거나 할 경우에 높이와 너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높이가 12에서 18, 너비는 26cm예요. 예외의 경우가 있죠. 그 경우도 같이 알아두시고 계단의 폭이 1인 경우, 2인 경우는 아까 봤고요. 돌계단도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 또는 방향에 급변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1.2m,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요것도 생태계 관리 부분들에서 출제가 된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부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환경부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환경에 대한 것들,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음에 해당되는 해달 알잖아요. 해달이 있는데 물속에 사는 해달의 생태적 지위는 어떤 종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죠. 요 내용이. 그래서 우점종이냐, 핵심종이냐, 기생식물이냐, 외래종이냐. 어쨌든 우점종 아니면 핵심종이겠죠. 기생생물 외래종은 아니겠고. 그래서 보면은 해달은 북서태평양의 연해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켈프 군집에 서식하고 있는 종이다. 해달은 성게를 먹고 성게는 켈프를 먹는데요. 자, 이게 먹이사슬로 성게, 그러니까 해달이 있는데 해달은 우리가 성게 알잖아요. 성게를 먹고 이 성게는 켈프를 먹어요. 그러니까 켈프라는 게 뭐냐면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바다의 다시마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시마 같은 것들, 미역 같은 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군집에 서식하는데, 켈프 숲에는 많은 종류의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을 한다. 그런데 1970년부터 해달의 개체군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서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켈프 숲이 과초식화되고 이들에 살고 있던 이제 많은 종들이 성게의 증가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게 과초식, 과하게 먹게 된 거죠. 먹게 됨으로써 다른 종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해달이 뭐가 되냐? 여기가 핵심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종이라는 건 우리가 아치에서 나왔는데요. 아치의 구조적인 건축에서 보면은 얘가 하중을 이렇게 받을 때 많이 분산시켜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일 위에 들어가는 핵심되는 돌이 이거를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종. 얘를 빼면은요. 그래서 가운데 아치형 보면 가운데 이렇게 큰 돌이 박혀져 있거든요. 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걸 빼게 되면 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얘가 해달이 요 키스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로 여기에는 이제 핵심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형의 세기돌. 그래서 어쨌든 해달이 개체수는 적지만 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들을 핵심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수목의 저온에 대한 피해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수목의 피해는 고온 피해와 저온 피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에 있어서는 상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현상이죠. 저온 피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피가 찢어지는 현상이죠. 찢어지는 현상이고 만상이라는 거, 조상이라는 거는 서리상자로 지금 다 서리에 대한 피해인데 찢어지는 형태의 피해 현상. 자, 그리고 얘는 봄에 온도가 낮아졌을 때 갑자기 따뜻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서리의 피해를 입었을 때 만상, 그 다음에 가을에 서리의 피해를 입었을 때를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상해의 피해로 어쨌든 얘네 세 개는요 저온과 관련된 용어이고요. 엽소라는 건 잎이 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제 얘가 그러니까 소가 그러니까 이게 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피가 타 들어가는 거는 피소라고 부르고요. 잎이 타 들어가는 거를 엽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59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수목의 이런 피해 현상, 고온이나 저온에 대한 피해 현상들도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이잖아요. 그래서 5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피해 현상들, 그래서 저온의 피해, 고온의 피해와 관련된 용어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온의 피해에서는 일소, 피소, 그러니까 일소나 피소나 그다음에 이제 가물 한자를 써서 한해 같은 것들이 있죠. 한해.
한해, 가물 한자를 쓴 한해, 이런 종류들이 자, 얘가 고온에 대한 피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생태계 관리에서 출제되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처음 출제된 유형이고,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동물의 개체수 같은 것들 이렇게 측정할 때, 이렇게 추정할 때, 예.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 볼 때 뭐 반달곰이나 이런 애들 이제 귀에다가 칩 같은 거 설치하고 예,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게 풀어놨다가 다시 얘를 이제 얘네들을 이게 다시 재포획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가 됐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식과 재포획을 이용을 해서 생태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호랑나비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정할 수 있는 개체수의 크기 예, 몇 마리 정도가 되냐라는 거고요.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체 그 개수는 세기가 어려워요. 없고 중요한 거는 얘를 추정할 수 있는 비율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이 비율 계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재포획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이제 거가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즉 밑에 보시면은 생태공원에서 자 30마리의 호랑나비를 잡았어요. 그래서 얘를 표지를 했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첫 번째는 표식을 한 거죠. 표식을 하고 자 두 번째는 풀어줬어요. 그러면 보면 얘가 다른 애들과 막 섞였겠죠. 나비들과 다른 나비들과 섞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포획이에요. 아까 재포획할 때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포획을 했을 때 표시된 애가 8마리, 나비가 자 8마리가 표시된 애가 나왔고요. 그냥 애들이 12마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20 중에 8마리가 지금 표식이 된 애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 중에 8마리다라는 거는요. 전체 비율로 보면은 얘가 40%, 그러니까 0.4 정도가 40%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호랑나비가 30마리가 잡혔다라는 거는요. 원래 개체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0.4%,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재포획을 할 때 비율이 여기에서 계산이 되죠. 재포획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재포획할 때가 여기가 0.4이고요. 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75마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40%가 잡힌 거죠. 전체에서. 40%가 잡혀서 얘가 30마리가 이제 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재포획할 때가 중요하다. 재포획에서 여기서 나오는 추정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75마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조선시대 별서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 잘 되는 것 중에는 뭐 이런 조선시대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 궁궐에 특히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것도 후원 같은 거나 또는 별서정원회 같은 내용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별서정원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재 380페이지에 보시면은 얘가 물과 접하냐 아니면 산과 접해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380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자 요런 것들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별서라는 거의 정의부터 같이 보시면은 일단 조선시대 별서는 유교적 사상관이에요. 자, 그리고 본래 집이 있고요. 별서는 항상 개념으로 알아주시고 얘는 별장의 개념이에요. 별장이긴 한데 우리 별장이라는 건 제2의 주택이잖아요.
예, 여름철에 더우면 우리가 별장에 놀러 가거나 하는 것처럼 얘는 제2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소박한 형태로 조선시대 때는 별서의 개념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권 안에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에서 0.2에서 2km 정도. 근데 얘가 경관의 유형과 어느 정도 접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임수형과 내륙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부용동과 이제 초간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부용동과 초간정. 얘 초간정이나 부용동은 물에 접해 있어요. 내륙 산지형이 아니라 이제 얘는 그 물과 같이 접해 있는 임수형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형에 해당이 되는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연정과 소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연정과 소환정 같은 경우에는 정원 안에 물이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계류가 인접해 있다라고 봐요. 얘는 임수 계류가 인접해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세원과 부암정의 경우에는 소세원, 부암정은 내륙형 중에서 산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륙 평지형이 아니라 우리가 소세원 알고 있잖아요. 산 골짜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부암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암서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서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화양계곡에 있죠. 화양구곡에 있는 거로 송시열의 이제 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서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임수 인접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인수 인접형에 보면은 암서제, 자, 임대정 초간정이 있어요. 자, 암서제와 그래서 초간정과 뭐 이런 초간정하고 임대정까지 해서 얘가 인수 인접형. 나머지 임수 계류형 같은 경우에는 다산초당, 부용동, 소안정, 거연정. 그런데 부용동과 초간정은 넓게 보면 그냥 임수형에 해당이 되겠죠. 임수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죠. 요거와 요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별서정원의 사례나 세부 내용들 이렇게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조경설계 기준상 표토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표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표토 공사할 때 절성토할 때 표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책에는요. 조경 시공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사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경 설계 기준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적치의 뭐 두께나 그다음에 최대 높이 이런 것들도 같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토양의 이런 층 같은 것들도 다 같거든요. 표토를 포설하는 두께나 이런 것들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도 조경 설계 기준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자, 프린트 제 보충 자료의 7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경 설계 기준상 표토의 보전 및 활용이 나와 있고요. 표토의 일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토라는 거는 산림 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답은 제외예요. 매 형태는 현황 답은 제외하고, 자, 중에서 5층과, 그러니까 오가니층, A0층 있잖아요. 하고 A층, 표층의 양질 토사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4번처럼 표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산림 토양이나 자, 또는 경작지예요. 경작지 토양인데 여기에서 5층과 자, 즉 유기물층과 유기물층과 표층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층의 양질 토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 구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덩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양입자 50, 그다음에 수분과 공기가 25, 25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토양입자 중에서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
자, 중요한 거는 특히 20mm가 넘는 애들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즉 해서 4.75에서 19mm, 4.75에서 19mm의 중간 자갈, 큰 자갈에는 안 되고 중간 자갈이나 2에서 4.75 정도의 고운 자갈의 함유가 15%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그 비율이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운 자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자, 그 중간 자갈, 고운 자갈, 굵은 자갈은 안 되고, 자,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나 환경 오염 물질은 포함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성의 분류상, 토성이라는 건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토성은 토양 입자가 모래가 많냐, 아니면 모래, 여기서 말한 자갈, 뭐 이런, 그 다음에 점토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양토나 사양토, 사질양토, 미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양질의 토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양질의 토사라는 게 뭐를 뜻해? 양토나 사양토, 그 다음에 사질식 양토, 그래서 이제 미사질 양토 이런 것들 같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투수기수나 그다음에 토양의 산도 나와 있어요. 토양의 물리적인 성질은 1번, 2번이고요. 3번은 화학적, 4번도 화학적 성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3, 4, 5, 6번 화학적 성질에 보면 이제 산도나 이런 것들이 5.5에서 7.0, 전기 전도도는 자, 1 정도, 그 다음에 유기물의 함량은 3%, 자, 그 다음에 염분은 0.2%예요. 염분이 0.2%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특성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은 표토의 채집과 운반, 보관, 포설에 대해서는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또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장비와 인력의 작업 방법을 고려하고 중장비를 쓰면 많이 눌려버려요. 그래서 토성이 변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장비에 의한 토성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표토의 포설의 두께는 0.3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하층토와 표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 0.5 이상의 이제 집안을 갈아야 돼요. 사람이 밭 갈듯이 겨운해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표토의 포설의 두께는 0.3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하층토와 표토를 조화하기 위해서 최소 깊이 0.5, 그러니까 50cm 이상의 집안을 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자, 표토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적치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적치할 때. 예, 그래서 적치할 때의 높이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3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1.5m 쌓아둔 높이.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건조되지 않도록 표면에다가 뭔가 덮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분이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공학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토양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토양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면 다음 설명에 대한 걸로 토양 구조는 하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토양의 이 형태가 둥글대요. 그러면 괴상은 형상을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도록 이상하게 생긴 형태, 판상은 이렇게 널쩍한 형태, 얘는 주로 퇴적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주상이라는 거는 기둥 모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둥근 형태가 입상구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이제 많은 이런 패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패드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쌀 주먹밥처럼 이렇게 뭉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잘 뭉쳐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수분과 공기가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패드의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얘가 섞였을 때, 얘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요. 사이사이에 공극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물과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공극이 발달이 되어 있다. 항상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 입자는요, 세 개로 이렇게, 토양은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여기가 흙이고요. 흙이 50%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공기가 각각 25, 25가 섞인 게 식물에게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공기가 합쳐진 거를 여기에서 공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공극. 야, 그래서 이런 공극이 발달이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유기물의 함량이 많고, 생물이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자, 그래서 건조와 수분 상태가 발달되는 조건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맞는 것은 3번이겠죠. 이런 용어가 혹시나 나와도 우리가 뭐 구조나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 국가직에 나온 문제는 지방직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경기도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의 유형에 따라가는 게 또 지방직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이대로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 유형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지방직 시험 보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